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 쌤입니다. 지금 주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어쨌든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문제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의 강의는 이제 독해 지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해 지문의 난이도, 독해 지문의 문장 구성, 그리고 그 문장을 읽기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어휘 문제에 대한 분석도 좀 해드렸고, 또 어제는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작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문이라는 건 어떤 건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공무원 시험, 요즘에 공시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유형은 그동안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고, 이제 수능,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의 유형을 따르고 있고,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문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 이런 것들은 지금 학력고사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작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문 문제도 일종의 문법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뜻, 즉 의미를 옮기는 것,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단어나 어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특징적인 것을 다룰 때에는 역시 문법 문제에 가깝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문법 문제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어진 우리말이나 그것을 바꿔 쓴 영어 문장을 문장 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문법적 특징이 있는 단어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충고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따라서 문법적 지식을 이용해야 되고 문장 전체로는 접근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서 단어 위주로 가되 문장 전체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혹시라도 1번부터 4번까지 예가 있는데 그 4개의 문장들이 혹시라도 동일 주제인 건 아닌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충고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전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6번의 작문 문제지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 옮긴 것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작문 문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작문 문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우리말 그리고 주어진 영어에서 혹시 문법적인 단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 문법적인 단어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everal 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have, 세 번째는 raise, 이런 단어들이 문법적 단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several이라는 단어는 왜 문법적인 단어인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령 우리가 several이라는 단어는 명사라는 단원이나 혹은
형용사의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의 many, 몇몇의 여럿의 several, 몇몇의 few나 a few, 둘 모두를 나타내는 both, 이런 단어들과 함께 배우죠. 그럼 이런 단어들은 명사를 수식하되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하고만 쓴다.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several도 문법적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several은 오른쪽을 보니까 several problems라는 명사의 복수형하고 쓰였으니까 several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have라는 단어가 그럼 왜 have라는 단어는 왜 문제로 쓰였을까? 그렇다면 have는 수의 일치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만약에 have가 완료 시제라면 시제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have도 상당히 문법적인 단어입니다. 이때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복수에 대해서 have를 쓴 것은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럼 raise라는 단어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raise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우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왜 raise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raise는 품사가 뭔데 동사편에서 raise라는 단어를 배우니까 다시 동사편을 다른 문장을 통해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정색을 하고 문법 문제 든지 지금처럼 만약에 작문 문제에서 어떤 특징적인 문법 성향이 있는 어떠한 단어를 발견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단어가 동사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법이나 작문 문제에서 동사에 걸린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타동사와 자동사의 식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동사와 자동사의 식별. 그 중에서 또 example. 우리가 여러분들이 lie라는 단어와 lay를 구별해라. 혹은 raise라는 단어와 rise라는 단어를 구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선생님께서 만약에 동사에 관한 문제가 나면 동사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타동사와 자동사의 식별 그리고 타동사와 자동사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raise라는 단어는 동사다. 동사로서의 raise는 rise하고 비교해서 항상 타동사다. 타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due to라는 전치사를 만났다. 그러면 타동사가 여기서 다시 써보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타동사는 오른쪽에 명사인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면 타동사는 수동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have raised는 우리가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면 have
been raised.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하거나,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의 수동태가 되거나 혹은 자동사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경우를 타동사의 능동이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없다면 타동사를 수동태로 표현하거나 자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1번이 틀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타동사와 자동사의 식별을 해야 되고, 1. 타동사는 명사인 목적어를 가져야 하며 이런 경우를 능동이라고 한다. 2.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지 못할 때 비동사 플러스 타동사의 pp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지 않을 때를 말하며 이를 수동이라고 한다. 3. 문장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는 우리는 자동사로 표현을 해야 한다. 다시, 목적어를 갖는다면 타동사를 사용해서 능동의 형태로 표현하면 되지만,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타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자동사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혹시 한 문제가 동일 주제를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을 풀다 보니까 작게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동사. 조금 만약 크게 얘기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서술어. 그래서 이제 혹시나 동그라미 2번에서도 동사나 서술어를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보는 순간 동사 command, 동사 sees, 우리가 이런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command는 어디서 배웠냐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추천, 이런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안이 있군요. 제안. 그렇다면 주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insist. 명령이라면 뭐 있을까요? order나 command. 요구 그럼 뭐 있을까요? ask나 require. 결정 그러면 decide. 추천 그러면 recommend. 제안 그러면 뭐 있을까요? suggest. 혹은 propose. 그럼 이런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배웠냐 하고 물었더니, 이런 단어들이, 이런 타동사들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가질 때,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가질 때 접속사를 지나서 주어가 나오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 should를 생략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should를 생략하면 당연히 그 뒤에 뭐만 나와라? 동사 원형만 나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sees라는 이 주어 다음에 여기에 should는 생략돼 있고, 그렇잖아요. 생략돼 있고 우리는 주어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과거요. 여기를 보면 단수니까 과거라면 ed가 붙고 단수라면 s나 es가 붙고 이럴 처지에 아무것도 없이 쓴 것이 바로 뭘까요? 동사 원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이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가장 잘 옮긴 것 중에 하나가 2번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장문 문제도 일종의 문법 문제일 수도 있고, 문법 문제라는 건 문법적 단어를 발견해보라 이런 식이거나, 두 번째 하나의 장문 문제가 어떠한 주제가 있어서 주제가 동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지금 무엇이 남았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동사에 대한 이야기, 동사나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주제가 동사로서 서술어에 관한 문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수라든지, 하나는 시제라든지, 하나는 태라든지 이런 것이고, 네 번째는 원형을 써야 하는 특이한 경우, 이러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쓸 거냐, 자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수동태로 쓸 거냐, 이런 문제를 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had to의 시제가 뭘까요? 과거잖아요. 그런데 will blow의 시제가 뭘까요? 미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주절에 있는 시제와 종속절에 있는 시제가 어때요?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해서 fight against wins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하지만 의미로 접근, 이런 것들을 가령 fight라는 동사가 왜 against를 썼지 하고 의미로 접근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번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떠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번 6번 문제의 장문 문제는 주제가 동사, 크게는 서술어에 관한 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는 이 단어도 관심 있고 이 단어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는 이거잖아요. 이 단어는 뭐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킬까요? 수의 일치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복수가 되어 있고, 복수에 대해서 R을 쓰는 것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survive에서 난 첫째 survive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잘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잘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장문 문제요, 지금은 문법 문제니까 지금은 뜻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survive라는 동사의 특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rvive는 이거 아니야? 동사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는 일인데 survive는 타동사인 경우도 있고 자동사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survive가 타동사일 때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무엇을 이겨내다. 어떠한 악조건을 견뎌내다. 라는 타동사이고 혹은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survive가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런 식인데 아무튼 그거보다는 이겨내다, 견뎌내다고 그렇게 되면 명사인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survive는 자동사라면 이런 거죠.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런 뜻이 자동사고 자동사라면 그 뒤에 부사나 혹은 전치사인 뭐 이런 정도가 동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살아남는다면 결국엔 survive를 무엇으로 써야 할까요? 자동사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굳이 수동태를 쓰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뜻의 surv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survive 이렇게 써도 된다는 주어 survive 그 다음에 in 땡땡땡땡땡 이렇게 써야만 맞는 거니까 결국 틀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survive라는 동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문 문제를 풀면서 만난 문법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장문을 설명하다가 만난 문법 중에서 1.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2.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고 부사나 전치사를 만난다. 3. 타동사 출신이 목적어가 없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음 4. 수의 일치 문제를 유발시키는 동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5 이런 거잖아요. 5. 어떠한 동사들은 그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에 접속사를 지나서 주어를 지나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며 이 should를 생략하면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발견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학습 목표지요. 우리가 만약에 동사다라고 하면 survive처럼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해야 하듯이 하여간 단어의 품사를 중시하고 동사라면 타동사와 자동사를 반드시 구별해 버릇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문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해 드릴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